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60년간 한국을 연구한 하버드 박사의 충격 고백. 김 씨, 이 씨, 박 씨가 많은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900번 침입설의 놀라운 진실은 뉴욕타임스가 극찬한 한국의 지하철, 미국 해군 사관학교가 배우는 이순신의 전술, 한국인에게는 당연하지만 전 세계가 기적이라 부르는 그 이유,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의 진짜 모습, 지금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들 한국인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모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교수님? 우리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겁니까? 바로 그런 겸손함이 특별한 거라고요. 6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본 제가 말하는데 한국만큼 독특하고 놀라운 나라는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박사 학위를 받고 60년간 한국을 연구해온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왜 뛰어나단 거죠?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도 한국인만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민족이 없거든요. 1965년 25살의 제가 처음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를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도 못 살았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요. 왜냐고요?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 눈빛은 살아있었고 가난하지만 전혀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그 당시 학생들을 만나보면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공학을 배워서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입니다. 제가 그때 명동거리를 걸으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건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를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우리의 모습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965년 5월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오는 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초가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비포장도로 곳곳에는 움푹 파인 구덩이들이 보였거든요. 지금의 강남 지역은 완전히 논밭이었습니다. 한강 남쪽은 아예 서울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 나라가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낭만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특히 택시를 탈 때의 경험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 택시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라 대부분 미군이 쓰던 지프차였습니다. 미터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펄펄거리는 기계였는데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흥정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물어보죠.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얼마에 갈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통문까지 가는데 얼마나 받으실 건가요? 400원입니다. 어제는 200원이었는데 왜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매번 가격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국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바로 눈빛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을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군인들은 한국을 못 사는 나라라고 말했죠. 실제로 그때 한국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가난했거든요.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걸 봤거든요. 진짜 가난한 사람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임시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희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더욱 확실해졌어요. 모두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거든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했고, 토목공학을 배우는 학생은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어요. 공학도들은 새마을운동 같은 건설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죠. 이런 희망이 어디서나 보였어요. 학생들 모두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어려워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런 눈빛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확신했습니다. 이 임시적인 가난의 시대가 반드시 지나갈 거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명동거리를 걸으며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봤다면 지금쯤 얼마나 부자가 됐을지 상상도 안 가요. 제 예상은 완전히 틀림없었어요.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발전에 대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봤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거죠.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건 성씨 이야기였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만 해도 전체 인구의 45%나 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인 스미스도 1%도 안 되거든요. 일본의 다나카도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들 스스로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기미박이 많은 진짜 이유는 한국의 평화로운 역사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이전 왕가를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린 거죠. 이게 세계사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 일본 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후지와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후지와라라고요? 일본 헤이안 시대 최고 집안 아닙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아시는군요. 하지만 우리는 많지 않아요. 다 죽였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지배층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왕족과 귀족들을 대부분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김해 김씨를 보세요. 김유신 장군 말입니다. 신라 통일의 최대 공신이죠. 그런데 김유신은 원래 가야 사람이에요. 가야가 망한 후에도 신라에서 최고 장군이 됐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김유신의 누나가 김춘추와 결혼해서 왕후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한 나라 왕족이 정복국의 왕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세계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 지배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함께 살아갔어요. 고구려가 망할 때도 실질왕을 보호했고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고려의 지배층들이 그대로 조선에서 활동했죠.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원래 왕가들이 대대로 살아남아서 번성한 거죠.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특정 성씨가 20% 이상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왕씨가 40%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왕조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억지로 성을 바꾼 거거든요. 한국은 성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어요. 족보가 너무 정확하게 관리됐거든요. 내씨가 양자로 들어가도 원래 성을 그대로 유지했을 정도로 성씨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일본은 성씨가 무려 30만 개나 됩니다. 한국의 1200배죠. 왜냐하면 일본은 40배로 성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가와타가 재미없으면 다시마로 바꾸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미박이 많다는 건 한국이 얼마나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국액번 침입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는 역사상 900번이나 침입을 받은 불쌍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신라 통일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진짜 큰 침입은 단 2번밖에 없었어요. 몽골 침입과 인진왜란이 전부입니다. 그럼 나머지 898번은 뭐냐고요? 대부분이 바닷가 해적들의 소규모 약탈이었어요. 바닷가에 와서 돼지 한 마리 훔쳐가고 처녀 하나 납치해가는 정도였죠. 이건 침입이 아니라 그냥 해적질이에요. 진짜 침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약 이런 사소한 일까지 침입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보세요. 영국은 프랑스와 몇십 년씩 전쟁을 했어요. 100년 전쟁도 있었죠. 독일과 프랑스는 수백 년간 국경선을 두고 계속 싸웠습니다. 중국은 북방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했고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로 침입이 잦았어요. 일본만 봐도 그래요. 전국시대에는 150년 동안 나라 전체가 전쟁터였잖아요. 사무라이 문화 자체가 끊임없는 전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왕조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어요. 고려가 500년, 조선이 500년이니까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중국의 왕조들은 평균 200년에서 300년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이것 자체가 안정하고 평화로웠다는 증거죠. 더 놀라운 건 왕조가 바뀔 때도 비교적 평화롭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망할 때 실질왕을 보호했고 조선이 들어설 때도 고려의 문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20세기는 전체 한국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예외 시기였어요. 2000년 역사 중에서 50년 정도만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낸 특수한 상황이었죠. 사실 1965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미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럼 역사도 그에 맞게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니까 그 역사도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해야 해요. 어느 나라든 전쟁도 있고 정치적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말 평화로운 편이었어요. 특히 교육을 중시하는 평화로운 역사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역사 위에서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교육입니다.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도 교육, 세 번째도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해방 후부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1000년이 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과거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모르실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칼을 잘 써야 했어요. 싸움을 잘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었죠. 유럽의 기사 문화,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가 모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출세하려면 공부해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과거 제도의 종류였어요. 문과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무과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무과 출신이죠. 그리고 잡과라는 게 있었는데 의사, 회계사, 과학자, 변호사, 통역사 같은 전문직을 뽑는 시험이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인쇄술을 일찍 발달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집지심체 요절이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나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목판 인쇄였어요. 이미 목판으로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독특한 말이 있어요. 붓은 칼보다 강하다. 이 말이 정말로 실현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조선이 망할 때를 보세요. 일본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중국도 잡고 한국도 잡고 진주만도 공격했죠. 결국 전쟁으로 망했잖아요. 한국은 뭘 했나요? 전통 문화가 무너질 때 공부할 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약해 보였죠.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일본은 사무라이가 있는데 너희는 붓밖에 없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요? 일제감정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뭘 했는지 보세요. 교육에 모든 걸 걸었어요.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1960년대에 제가 본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가난하지만 절대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이에요. 대학에 가려면 장관이 되겠다고 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거죠. 지금 65년의 눈으로 한국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택시 타고 오는 길에 한강변의 높은 빌딩들을 보면 60년 전에는 전혀 없던 곳들이거든요. 그때는 한강 남쪽이 완전히 농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교육 때문이에요. 천년 동안 이어온 교육 전통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교육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란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지하철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는 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놀라운지 모르겠다고 하죠. 바로 그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하철 안전문부터 보세요. 영어로는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스크린 도어라고 하면 모기장 문을 말해요. 지하철 안전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뉴욕 지하철에는 안전문이 없어요.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사고가 한두 번 나면 그때 가서 안전문을 설치해야 하나 논의만 하고 끝이에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미루기만 하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사건이 몇 개 있으니까 바로 결정했어요. 한꺼번에 다 하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해버리는 거죠.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동시에 설치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안전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없어요. 사실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문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용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모를 때였어요. 표 사는 기계 앞에 서서 헤매고 있으니까 누가 와요? 역 직원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일이 수백 번도 넘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와주는 걸 정말 잘해요. 옛날에는 더 잘했어요. 지금은 조금 냉정해졌지만 말이에요. 제가 지도를 들고 서 있으면 누군가 꼭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도와드릴까요? 심지어 영어 연습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외국인을 보면 반가워하면서 말을 걸어오곤 했죠.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친절한 편이에요. 한국 지하철이 이용하기 편한지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다르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누군가 도와줬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지하철을 타면서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도 자랑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런데 60년 동안 한국을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에요. 한국 화장실은 정말 독특해요. 화장실 전체에 물을 뿌리고 샤워실이 변기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커튼도 없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90년대 판문점에 있을 때 미군 병사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때 나온 농담이 있어요. 이런 게 이상하지 않으면 당신은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밥 먹는 자리에 화장실 휴지가 있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편한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쓸까요? 특히 가위로 고기 자르는 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는 식탁에 가위를 놓지 않았거든요. 너무 태나잖아요. 요즘은 미국에서도 가위 쓰는 식당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완전히 한국화된 거죠. 그리고 냉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누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갈비와 냉면이라고 답해요. 냉면이 어색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미국에는 이런 차가운 면 요리가 없거든요. 냉면을 좋아한다는 것은 갈비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냉면과 갈비가 세트인 거죠.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이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냉면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에는 차가운 국물면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65년도를 기억해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이 없었어요. 야끼만두를 먹었는데 굴만두라고 안 하고 야끼만두라고 했어요. 또 야끼메시도 먹었는데 이건 볶음밥이죠. 야끼메시가 볶음밥이라는 말을 모르시겠다고요? 메시라는 말은 밥이에요. 일본 말이죠. 그때는 일본말 콩글리시를 많이 썼어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지만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배우기 쉬운지 물어보시는데 발음은 일본어가 훨씬 쉬워요. 아기 발음이에요. 한국어 발음은 어른 발음이라서 어려워요. 된소리, 거센 소리가 복잡하거든요. 까와 카가 다르고 솔까지와 갑시다가 다르죠. 이런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복잡함이 한국어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묘한 감정의 차이까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의 예의, 문화예요.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여러분이라면 한국의 이런 독특한 문화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60년 동안 한국을 지켜본 제게 한국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면 한마디로
정이라고 답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은 정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한국이 제 2의 고향이에요. 정말 오는 것을 좋아해요. 매번 올 때마다 집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해요.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비행기 타기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고 하죠. 집사람이 말하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 한국은 봤는데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 가고 싶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한국을 계속 보존하고 싶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이 많이 변했다는 뜻이죠. 좋은 쪽으로 변한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무엇이냐고 하면 편안함이에요. 나라가 많이 편안해졌어요. 사람들이 정이 있고 여기 직원들도 저한테 친절하고 선생님들도 정으로 대해주시고요. 이런 나라는 정말 유일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가르칠 때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정말 우수해요. 모두 똑똑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교육제도를 많이 비판하지만 저는 지금대로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열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체성이거든요. 10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에요. 다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운동도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수영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면 건강하고 뇌도 좋아져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해요.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농구팀, 야구팀, 수영 같은 걸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역사는 평화스럽고 교육을 중시하는 독특한 역사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그래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인물이죠. 넬슨 제독과 함께 세계 최고의 해군 제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둘 다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고 둘 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이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했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한국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요. 60년 동안 한국을 사랑해온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여러분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앞으로 한국과 함께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으로 구독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